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시험본으로 이제 처음 학습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공지 나간 바와 같이 이제 9월, 요번 달 한 달, 8월 한 달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두 번, 똑같은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죠. 오늘 이제 125회 문제를 풀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할 건데요. 120, 이제 124회. 거꾸로 갈 거예요. 5, 4, 3, 2, 1, 0, 9, 8. 118회까지 할 거거든요. 4주. 그래서 오늘은 125회 문제를 이제 풀고 내일은 이제 125회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 받으셨죠? A3로 돼 가지고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뭐 별도로 대단한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나온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125회 거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문제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원인 및 제어 대책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했죠. 그게 언제 나왔죠? 똑같은 문제가 123회에 나왔어요. 123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124회에 나왔고요. 125회에도 매스 콘크리트를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123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공교롭게 123회하고 125회가 문제가 똑같이 나왔지만 그러면 124회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문제를 쓰는 문제가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정리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형을 보고요.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개를 발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뭐고 어떤 게 핵심인지 그런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유형. 이게 어떤 대제목으로 풀어갈 거냐. 공법 유형이냐 아니면 문제점 유형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을 써야 될 거냐. 유형이라도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가 답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무조건 공법 유형이라고 순서, 뭐 시공시 주의사항, 특징 요 정도 쓰는 거 꼭 그렇게 써야지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형을 보고요. 거기에 유사 문제를 볼 겁니다. 과연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이걸 관련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 예상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동절기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CCP 파손. 하절기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ACP 파손.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시공관리라고 한다면 CCP는 언제 나온다고요? 하절기 때 시공관리가 나오고요. ACP는요. 동절기 때 시공관리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공관리가 어려울 때가 콘크리트는 뜨거울 때가 관리가 어렵고 아스팔트는 차가울 때 식으니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번에 시험 문제 ACP하고 CCP가 돌아가면서 파손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동절기는 뭐가 나올까요? 보나마나? ACP 시공관리가 나오겠죠. 동절기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다짐 관리가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유추를 한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이 문제가 나온다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만 쓰고 끝날 것인지 어떤 논술의 핵심을 짚고 정말 현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보여줄 건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실 부분은 뭐냐면 유형하고 유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 방안, 어떤 문제풀이 방법 등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교시마다 한 서너 개, 많아야 세 개 정도요. 평균 교시마다 3개에서 2개 정도는 문제를 좀 찍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푸셔야 돼요. 적어도 126회라기보다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도로 풀어보셔야 돼요. 라는 거를 이제 2개 정도씩 찍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신다.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유형,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유사 문제, 즉
예, 이게 관련 문제죠. 예,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핵심이 뭐예요? 예, 우리 이제 논술의 논지. 중요한 거를 강조하는 건데 논술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께 이제 뭘 물어봐요? 예,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든지 어떤 다른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든지 내용을 보면 그 답변을 하실 때 말을 빙빙 돌리시나요? 아니면 핵심만 얘기하시나요? 즉 알맹이 없이 말을 빙빙 돌리고 이론적인 얘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근거를 대고 이런 사유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시나요? 이 명쾌한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도로 배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 이거 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도로 배수에 대한 부분은 답안 클리닉 밴드에도 냈고 우리 문제도 냈어요. 이거 나왔죠? 자, 도로 배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도로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탈면이 대충 그려보면 이게 비탈면이 있고요. 소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지가 있다고 치면 이 세 가지로 나눠요. 예. 여기도 이제 뭐 비탈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 도로면 배수, 비탈 배수, 인접지 배수. 여기서부터 물이 기어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산마루 축구를 하고 여기서 소단 배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요. 여기 맹암고를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배 경사를 주고요. 배수를 한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도로 배수를 가만히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도로 배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되면 물이 콘크리트 파손에 물이 포장 파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포장의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배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는 도로 배수라는 거는 꼭 도로 본도로만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 구조물을 가만히 보면 옹벽도 붙어 있고요. 터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도 붙어 있거든요. 교량 배수도 도로 배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요 옆에 여기 이제 비탈면 배수도 언급을 하는데 아니 옹벽 배수도 들어가고 부속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로 배수하면 꼭 도로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배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터널 배수도 도로 배수가 될 수 있고요. 또요. 교량 배수도 도로 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로 배수를 보면 어떤가요? 교량 배수를 보면 어떤 꼴이 돼 있나요? 이제 교량 이렇게 상판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배가 젖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도로를 이제 횡단으로 하면은 이제 구배가 있기 때문에 횡단 구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을 하는데 물을 빼내잖아요.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각 관에서 이렇게 물이 빼져 가지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 물이 어디로 빠져요? 교대로 빠지잖아요. 교대 맨 끝으로 빠져요.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이게 내려와 가지고요. 교대 그 블럭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쏟아 부어요. 아무런 그 물론 그게 잘 돼 있는 데는 축구가 돼 있고 돼 있는데 그냥 교대까지 물이 온 다음에 교대 비탈면을 그 부분을 이제 블럭으로 해놨는데 그 블럭에다 물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면 그게 교량 구조물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그 블럭 안으로 물이 기어 들어가고 거기 어떻게 유실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흙 속에 물이 많이 기어 들어간다는 거는 흙의 연화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그 배수를 해가지고 잘 빼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그냥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제대로 된 배수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사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취지는 이런 얘기죠. 실무에서 분명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기술사고요. 그걸 보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도로 배수에 대해서 종류만 줄줄줄줄 잘 외워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도 없이요.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유형에 맞춰서 쓴 다음에 끝! 하면은 몇 점 준다고요?
59점이면 58점 줘요. 딱 기사라고요. 아, 그 시방 기준 내용 정말 잘 외우시네요. 하면서 딱 합격되기 직전에 점수를 줘요. 정말 암기 기계시네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류가 약간 틀리더라도 현장의 도로 배수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 과제를 좀 명확하게 짚어내면 어떨까요? 그럼 점수가 높아요. 이 기술사 시험은 참 우습죠? 정말 우스워요. 무슨 얘기냐면 책에 빠져들고 많이 외울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론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고 하시다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재미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 문제는 뭐냐? 이걸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자꾸 생각하시면 점수가 높아요. 그런 부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배수 시설 하면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배수실에서 종류나 얘기하시고 끝나는 거죠.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배수에 대한 부분에서 뭐 개선할 점이 없나요? 아니,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도로가 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 이제 물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요. 먼지도 많고 타이어 분진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 초기 우수. 즉 우리가 얘기하면 초기에 어떤 그 오염 농도가 짙은 물이 그게 직접 집안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염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도로 배수 시설의 중간중간에다가 그 물을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얘기 한번 쓰셨나요? 그냥 배수시키잖아요. 아니 거기다 염화칼슘 뿌리고 못 뿌리고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는데 물 뿌리면 그 오염된 거는 어디로 다 기어 들어가죠? 그런 얘기는 쓰셨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책에 있는 거를 외우시면 외우실수록 이론에 대해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굉장히 공부가 어렵고요. 하기 싫고요. 시험에 점수는 안 나와요. 계속 답보 상태 내지는 점점 퇴보가 돼요. 점수가 안 나온다. 아니 공부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으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겠죠. 근데 힘은 힘대로 들어요. 스트레스는 쌓이지. 팔도 아프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이제 머리도 빠지시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기 이제 오늘 이제부터 그 8월 한 달간 이제 4주에 걸쳐서 4주지만 각 주당 2번씩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죠.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어떤 그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저번에도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많이 생각 안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형은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돼요. 자, 핵심.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뭐가 제일 안 되죠? 우리는 어디다가 중점적으로 정신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집중해서 시공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터널 계측 시험 문제 나왔어요. 터널 계측. 자, 그러면 터널 계측에 대해서 뭘 쓰세요? A 계측, B 계측, 절차 이런 거만 썼다. 그리고 하면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절에도 안 붙여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계측에 문제가 없나요? 맨날 제가 얘기한 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터널 계측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자가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자, 예를 들면은 여기 계측 시스템을 하려고 이제 계측기기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계측기기를 붙일 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그 시험 성적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교 정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기가 제대로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는데 뭐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받으시나요? 반드시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성적서 또는 검교 정서 또는요 그 계측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측정을 하려면은 그거를 측정하려면 최초의 측정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측정치를 나와서 그걸 뺀 다음에 개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거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치 관리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 쓰셨나요? 현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책에 없죠.
책에는 A 계측, B 계측까지만 있지 거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건 있어도요. 현장에서 주안점이 우리가 어떤 그 관리 책임자로서 또는 소장으로서 아니면 감리단장 우리가 이제 CM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명확하게 있나요? 그럼 그런 얘기를 좀 쓰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잘 안 된다고요. 현장에 초기치 관리대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응력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입실론이에요. 응력이라는 건 탄성계수하고 변형률이거든요. 그럼 얘는 뭘 측정하냐면 변형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변형률을 측정하면 탄성계수 곱하면 응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형률계라고도 불러요. 응력계를. 근데 변형률계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변형률이 1000 나왔어요. 계측기로 찍어보니까. 그 다음에 변형률이 1200 나왔어요.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변형률은 뭐냐면 200 곱하기 2예요. 처음은 0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증가치를 가지고 곱해서 그 변형이나 응력이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뭘 해야 되냐면 초기치 관리 대장이 없으면 안 돼요. 계측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장에서 초기치 관리 대장 보자고 하면은 뭐 PC에 있어요 뭐 할 소리 하면서 못 해요. 그게 처음에 초기치 관리 대장을 쓴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죠. 초기치를 측정한 다음에 사진에도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아니 관리 대장은 프로그램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누가 검증을 해요? 맞나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현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여러분들은 책에서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실무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시나요? 순서가 잘못됐죠. 이거 책에서 뭐라고 써있지? 나 책 내용 모르는데? 나 이거 못 쓰는데? 아니에요. 책 내용을 몰라도 그 내용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아니 터널 계측에 대한 부분의 항목도 제대로 몰라도 터널 계측에서의 주안점 내용은 쓸 수 있어요. 그 처음에 봐야 되는 어떤 서류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얘기도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심이란 어디에 바탕을 두는 건가요? 과연 이론인가요? 실무인가요? 현장인가요? 아니면 뭐 연구실인가요? 현장이죠. 실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붙을 답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번에 이제 시험을 딱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문제 쉽다. 쉬운 문제가 합격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눈에 익은 문제죠. 자, 눈에 익은 문제다. 눈에 익은 문제가 쉽나요? 더 어려울걸요? 미칠걸요? 쓸 거는 많고요.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쓸 것 중에 중요한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면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시간도 한정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딱 받으면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자, ACP와 CCP의 차이점을 열거하고요. 포장파손의 원인 및 대책을 쓰래요. 아니 포장파손이 ACP만 해도 수만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CCP랑 다 열거를 하고 대책을 써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거를 강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갈 건데 자, 뭐가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토목시설물의 내용 연수. 요거 하면은 뭐 그래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우리 이제 이거 내용 연수에 대한 부분은 그래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간이 있죠. 기간. 예.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내용 연수라고도 표현하죠. 내용 연수. 예,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초에 여기 이제 보시면 내구 성능 있죠. 내구 성능. 요구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내구 성능보다는 성능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내구 성능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느 한계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목표 성능이죠. 얘가 목표 성능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 성능치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얘가 내구 수명이에요. 내구 수명 또는 내구 연한이라고 불러요. 내구 연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용 연수다. 즉 어떤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는
그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를. 자, 이렇게 난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후 유지 보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게 내구 연수예요. 얘는 유지 보수를 아예 안 한 경우, 유지 보수를 이제 안 한 경우고요. 얘는 사후 유지 보수를 한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씩 계속 유지 보수를 했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또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가시면은 기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수가 있죠. 이거 뭐 그릴 필요 없어요. 오늘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치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시는 거죠. 풀어보실 거고요. 지금 무슨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푸냐 하는 핵심만 볼 거예요. 핵심.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수하면 이거 책에 있는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는 떨어지고 뭐는 올라가요. 내구 지수는 떨어지고 환경 지수는 올라가요. 환경 지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DT, ET 얘기하는데 얘가 ET, environment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내구 지수는 떨어져요. 내구 지수는 성능은 떨어진다 이거죠. 이건 DT. 그래서 얘가 겹치는 이 접점,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얘 수명이에요, 수명.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연수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구조물의 내용연수 또는 내구연수는 그 구조물의 수명이에요. 근데 수명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정량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까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면 그건 내용연수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기능을 소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까지의 연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용연수, 즉 수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유형으로 어떻게 풀까요? 제일 만만한 건 이거죠. 내용연수에 미치는 영향, 내용연수에 영향 주는 요인, 내용연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요거죠.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일 핵심은 뭐냐? 자, 이게 핵심이 뭐예요? 내용연수 유지 또는 증대 대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용연수를, 저 이게 보세요. 내용연수를 늘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용연수를 늘릴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대제목은 뭐예요? 내용연수의 증가 대책이에요. 구조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보수라는 얘기를 해요. 유지보수, 보수보강 또는 유지보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또는 보강이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보수는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보강은요? 그건 증진시키는 거예요. 더 점프시키는 거죠. 자, 보수는 뭐라고요? 소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 있는 떨어지지 않게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이고, 보수는. 보강은요? 올린다는 얘기예요. 더 수준을. 즉 성능을, 기능을 향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물에 대한 어떤 보수나 보강 방법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뭐 강제나 이런 것들요. 콘크리트 같으면은 보수 방법, 보강 방법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용연수의 증가 대책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보수 대책은 뭐, 보강 대책은 뭐, 보수 대책은 표주층기, 표면 처리 주의법, 충전법, 기타. 보강 방법은 적극적, 소극적, 강판을 대거나 뭐 이런 거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예방적 보수요. 예방적 보수가 가장 그 성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방적 보수를 하려면 어떤 기법을 써야 돼요? 예방적 보수를 하려면 점검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사후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방적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후 보수하고 예방적 보수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가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제 시간은 조금 넉넉해요. 넉넉하니까 시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풀 시간들은 여러분께 주어 드릴 거고요. 문제는 또 찍을 거예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찍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찍은 문제에 대해서 믿어주세요. 그 정확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이번에 시험 보시면서 알 거예요. 야, 이거 풀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푼 거는 알겠는데 잘 안 당하네.
못 쓰겠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연수로 사후 보수하고 예방적 유지 보수하고 이 극명한 차이점은 뭐죠? 사후 보수는 일 터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균열이 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예방적 보수는요. 균열이 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면 균열이 나기 전에 보수를 한다라는 거는 균열이 어디 나는지도 모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는지도 잘 모르는데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 툴이 뭐죠? 그게 자산적,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 기술이라고 분명히 있죠.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균열이. 안 보이는데 미세 균열은 나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으로 띄워가지고요. 얘를 쫙 찍으면은 그게 그 부분에서 열이 새고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푸른색으로 비쳐요. 아니면은 내부에 어떤 열이 그 열에 노출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열 방출이 잘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비쳐요. 무슨 얘기냐면 화상이 다른 색깔로 띄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없는 거 아주 초미세 균열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왜냐하면 초기 균열이 생긴 다음에 그게 계속 물이 침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 물질이 침투를 하면 균열이 발생하니까 거기를 표면 처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균열이 진전되지 않게, 더 벌어지지 않게. 그게 예방적 보수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죠? 예방적 보수를 통한 내구연한 증진 대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우리 개념은 뭐냐면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사후 보수 위주로 갔어요. 아, 균열 나면 땜빵해. 아, 균열 나면 땜빵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야, 균열 요구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많이 생기면은 예산 확보가 된다면 그때 하자. 그거는 돈 나가는 짓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으로는 비용이 조금씩 집행을 하는 거죠. 예방적 보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 자산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4차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즉 스마트 건설 기술 같은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쉽게 쓰는 건 뭐예요?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그 다음에 유지 또는 증진 대책. 유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보수 쪽으로 가깝고요. 증진 대책은 보강 쪽에 가까워요. 맞나요? 아니 보수라는 게 기능 유지고요. 더 떨어지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보강은요. 기능 향상이에요. 더 올리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수명을 극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제시해야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내용 연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열화가 됐던 내구성 저하가 됐던 그 유사 문제를 옆에다 써볼까요? 뭐예요? 구조물 열화, 구조물 성능 똑같은 얘기예요. 구조물 내구 성능, 뭐 성능에도 똑같고요. 성능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안내 사정,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그 세 가지를 다 합한 종합 성능이라고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게 정밀 안전 진단이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성능 평가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내구성 증진 방안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거 하려고 보수 보강하려고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지. 아, 그 평가라는 한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사 문제는 뭐예요? 내구 성능 또는 구조물의 성능 이런 식으로요. 또는 구조물의 열화. 이해되시죠? 열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열화에 대한 부분에서 열화의 속도를 아예 늦추거나 열화를 방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내요. 구조물의 성능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구 성능, 사용 성능, 뭐 이제 안내 사정하죠.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종합 성능 하고요. 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 점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성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수. 증진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강. 그래서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보수.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뭐하고 이제 내용이 그 맞닿냐면 5번의 문제를 볼게요. 5번의 문제도 구조물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방법이에요. 실은 1하고 6번하고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보강 방법이라는 게 내용 연수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 성능을 확 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다 보면은 이분이 누가 내는지를 알 수 있죠.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공이 뭔지.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120 다음 회차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저 같으면 9점을 성능 낸다고요. 내구 성능 낼 수도 있고 종합 성능 낼 수도 있고요. 좀 괴롭게 만들려면 뭐라고 해요? 내구 성능 하면은 이제 좀 알아듣겠는데 구조물의 종합 성능 이러면요. 이게 뭐지?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이게 세 개를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종합 성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니면 그냥 구조물의 성능 하든가. 자, 그 정도로 합니다. 자, 성능 나오면 풀 수 있나요? 있죠. 이 키워드는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 정도 가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암만 분류법의 Q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우리 별것도 없죠. 이제 이거 나온다고 했죠. 요거는 뭐 몇 번 풀었고요. 자, Q 시스템에서는 쓸 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Q값의 산정 방법이에요.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Q값은 어떻게 해요? RQD는 물이고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자, RQD는 물이고 이제 조인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인트 RQD는 물이고 감마 W 그다음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리덕션 팩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각각 어떤 거를 하느냐. 그래서 암계 크기, 전단력, 활성 응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만한 게 이제 뭐예요? Q 값하고 그다음에 RMR 값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쓰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뭘 쓰면 될까요? 실은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조사 결과 어떤 대책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에 이제 이런 얘기죠. 모든 조사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조사 결과 어떤 조치를 내느냐까지가 조사원이 할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점검 및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조사원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세부적인 대책 내는 거는 별도 용역을 받아야 되겠지만 딱 보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고 계략적인 대책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사원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딱 본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 계략적인 대책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사의 끝은 뭐냐면 그 조사를 결과 어떤 대책을 세부 대책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워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재조사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사 결과 조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조사는 조치하려고 조사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예를 따진다면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Q값을 통한 암질의 분류하고요. 불량 암반에 대한 보강 방법은 나와야 돼요. Q값으로 풍암, 연암, 보통암, 경암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고 그 연암,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암보다 더 연약한 암반에 대한 굴착 방법이나 보강 방법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의 원칙적인 목적은 뭐예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 이거는 대충 보니까 무슨 균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원래는 방지 대책은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처리는 이런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대책은 별도 용역을 내야 돼요. 실은요. 근데 조사원이 어디까지 내야 된다? 계략적인 대책 수립은 하게 돼 있어요. 조사원이.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조사원이 계략적인 대책을 내리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내야죠. 조사원의 조사원의 원래 거기에 업무 범위에는 계략적인 대책을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왔어요. 그건 바보도 해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균열만 그림을 그려온다. 그거 못해요? 사진 찍지 그럴 거면요. 조사원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현장에서의 어떤 계략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조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제일 기본적인 아이템이냐면 뭘 쓰는 거예요? 조사 결과 불량 시에 대안이에요. 대안. 그러니까 여기 Q 시스템에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죠?
맨 그 Q 시스템을 보시면 맨 낮은 그 암질이 낮은 게 뭐예요? 이게 천 단위로 간다고 했죠. 1000분의 1, 0.001이고요. 0.001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암질이 좋은 게 1000이에요. 그래서 1, 4, 1, 40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뭐 한다? 우리가 이제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그 풍암, 연암, 풍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이 5등급으로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Q 시스템에 의한 암질의 평가 방법하고요. 불량 암질에서의 대책하고요. 굴착을 어떻게 할 건지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예요? 조사 결과 불량 시의 대책 방안까지가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조사원의 목적이거든요.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 점검이나 우리 이제 뭐 시특법에 따르면은 긴급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업무 스콥,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점검하는 사람이요? 현장에서의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모르더라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용역을 내죠. 그래도 개략적인 어떤 대책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거 문제가 뭐다. 여기 대책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점검원이. 맞나요? 아니 시특법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정밀안전 진단했는데 얘가 사용 제한이에요. 얘가 이제 어떤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 됐어요. 그럼 중대한 결함에 대한 거를 시설물 관리 주체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얘가 어떤 결함이 있고요. 얘가 어떤 문제가 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고 통보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시설물을 그 중대 결함이 났으니까 시설물에 대한 사용 제한을 내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럼 거기 대안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한다? 그거는 점검이 안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그러면 이런 점검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가장 그 등급에 대한 어떤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점검 결과 불량 시의 대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암질이 보통암 이하의 연암, 풍암, 연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배수성 포장 나온다고 했죠? 배수성 포장 나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는 기능성 포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소음 저감 포장, 배수성 포장, 열섬 저감 포장 이런 포장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시험 문제에 뭐가 있냐면 ACP와 CCP의 차이점을 열거하고 시공시 주의사항 그 파손원인과 대책을 쓰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뭐라고 했죠? 왜 ACP하고 CCP만 쓰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ACP하고 CCP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소파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거를 보수 보강하려면은 장비가 대형 장비가 떠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적기 보수도 안 돼요. 그러면 이면도로나 접속도로 같은 데는 블럭 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기능 포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학회지나 아니면 우리 도로교통연구원에서도 나온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면도로에 적합한 포장, 무슨 포장 이런 것들요. 우리 이제 예전에 문제풀이 할 때 그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그러면 ACP와 CCP의 차이점 얘기하면 여기다 뭘 얘기를 꺼내야 돼요? 포장의 다변화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면도로나 접속도로 같은데 ACP, CCP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오히려 유지관리상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실무상에는. 이해되시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CP, CCP 하려면 장비가 조합이 돼가지고 3개 이상 떠야 되는데 다른 장비가 떠야 되는데 그 장비들을 하려면 비싸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소파 보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가 이게 굉장히 사후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보수예요. 그러면 이런 이면도로 같은 데는 블록 포장 같은 거 좋잖아요. 유럽식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소파 보수가 그 손상이 생기면은 인력 보수가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성 포장하고 투수성 포장은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배수성 포장은 층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위에 배수층이 있어요. ACP가 됐든 CCP가 됐든 다공성 포장이고 연결 공국이에요. 즉 공국률이 20% 이상이에요. 포러스 콘크리트 생각해 보시면 공국률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얘가 뭐한다? 연속 공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다공성 표층이 돼 있어요. 다공성 표층.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죠?
불투수층이 돼 있다고 했죠. 물을 차단을 해요. 불투수층. 예. 그다음에 여기 또 밑에 뭐가 있어요? 하부층이 있는데 이건 일반 포장이에요. 밀립도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하면 다공성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거, 즉 우리 다짐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걸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이제 밀립도 포장 같은 걸 써요. 그 다음에 여기 포장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다공성 포장을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물이 오면 이게 내부 배수가 되는 거예요. 내부 배수. 그리고 이제 기층 보조 기층이 붙어요. 근데 투수성 포장은 어떻게 돼 있다? 얘가 전부 다 다공성이에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배수성 포장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쓸 수 있어요? 투수성 포장하고 차이점하고요. 배수성 포장의 층 구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층 구성이에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되시죠? 얘는 내부 배수예요? 외부 배수예요? 내부 배수예요. 집 안으로 물이 기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어떤 영향을 덜 미쳐요. 근데 투수성 포장은요. 외부 배수예요. 집 안으로 배수를 하기 때문에 연약 집안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장체에 대한 어떤 내구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의 차이점, 또는 투수성 포장의, 여기 배수성 포장이니까 배수성 포장의 층 구성 및 기능. 얘는 물 빼는 어떤 다공성 배수 기능을 역할을 하고요. 차수층은 이 밑에 하부의 기층이나 이런 데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이건 뭐예요? 얘는 포장층의 지지층이에요. 포장층에 대한 강성을 증대시켜서 포장층에 얘가 부러지잖아요. 다공성이니까 골다공증. 그래서 그거를 못 부러지게 얘가 강성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기층 보조 기층은 우리 일반 포장하고 똑같아요. 뭐 하중을 분산한다, 전단을 저항한다, 기초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층 구성 및 역할 정도가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배수 기능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다공성 포장을 해놓으면 거기 분진이 들어가고 그 모래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급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어느 정도 막히면은 배수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원활하지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후드 모양으로 돼서 깔때기 모양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름관으로 해가지고요. 진공 청소기 얘를 쫙 흡입을 하면서 모래를 빨아내는 거죠. 즉 배수 기능의 회복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얘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다 공급이 막혀서 배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배수 기능 불량 시의 문제점과 배수 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차 같은 거 보면은 막 물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물 청소 차는 물빨이 약한데 얘는 어떻게 한다? 물빨을 센 거 고압수로 쏴 붙이거나 아니면 흡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특수 차량이 필요해요. 맞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강조한다? 배수 기능 문제, 배수 기능 회복,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공 청소 방식을 한다든가 고압수 세척 방식을 한다든가 어떤 화학적인 부분에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반 차량 갖고는 안 돼요. 물 뿌리는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포장 파손 중에 동결융해라는 게 있죠. 계속 물을 흡수하고 얼어 터지고 물을 흡수하고 얼어 터지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공급 안에 물이 잘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동결융해 저항성이 떨어져요? 우수해요? 떨어져요. 표면에 스케일링이 생긴다고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동결융해한 스케일링 문제와 그 대책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아스팔트 다공성 아스팔트 같으면은 개질 아스팔트를 쓰자.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투수성 포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아이템은 그 공법 유형이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은 뭐 구성, 꼭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법 유형이니까 장단점,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아니 공법 유형이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구시 장적용, 원리도 쓸 수 있고요, 구성 요소도 쓸 수 있고요, 장단점도 쓸 수 있고요. 끝에는 무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써야지? 아니요. 시공시 고려사항 써도 돼요. 적용시 고려사항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 어떤 그 공법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유형적인 그 대제목이 한 2개 정도는 들어간다 그 얘기지 꼭 장단점, 그 다음에 시공 순서, 시공시 주의사항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시공시 주의사항도 잘 모르면 딴 거 쓰면 되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요? 배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구성도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핵심 제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워커빌러티죠. 이거 뭐 몇 번 풀었는데, 자, 이거 이제 한번 볼까요? 워커빌러티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을 푸나요? 예, 워커빌러티에 미치는 영향. 워커빌러티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굳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워커빌러티에 영향 주는 요인. 재료, 설계, 배합, 시공이에요. 예, 그 방법에 따라서 워커빌러티에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럼 뭐 한다? 워커빌러티의 중진 대책 또는 유지 대책이 중요해요. 얘를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올리느냐인데 얘는 유지를 하거나 증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워커빌러티의 유지 및 증진 대책이 중요해요. 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워커빌러티에는 숨어있는 게 있어요. 하나. 이 워커빌러티라는 얘기 자체가 뭘 내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뭐가 얘기할 수 있죠? 재료 분리. 얘가 묽은 거거든요. 워커빌러티를 작업성을 높이려면 얘가 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워커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료 분리 저항성은 떨어져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얘기했나요? 예, 혼화 재료의 적정 사용량 표 뭐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게 혼화 재료를 쓰려면 혼화 재료의 얘가 사용량이에요. 사용량. 예, 예를 들면은 볼 베어링 효과를 내는 우리 이제 공기연행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기연행제의 사용량이 높아지면 뭐가 올라간다? 예, 얘에 대한 작업에 워커빌러티는 올라가요. 예, 워커빌러티는 올라간다. 맞나요? 예, 작업의 작업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작업성은. 그럼 뭔 떨어져요? 재료 분리 저항성. 재료 분리 저항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적정 사용량은 얼마나 하면 돼요? 여기요. 이게 딱 좋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보시면 워커빌러티에 대한 구체적인 향상이나 증진, 유지나 증진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유지나 증진을 하면 까딱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재료 분리라니까요. 그럼 재료 분리에 대한 대책은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재료 분리. 근데 그 재료 분리를 다 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재료 분리 중에 하나 특정을 하세요. 블리딩. 아니, 일단은 워커빌러티를 높이려면 물 많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거든요. 단위 수량이 높은 건요. 그러면은 워커빌러티가 높은 콘크리트에서의 블리딩 방지 대책 이런 얘기는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동전의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뭘 하나 올리면 뭐 하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빌러티를 올리면 워커빌러티를 올릴수록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료 분리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이 워커빌러티 정의 자체도 뭐예요? 재료 분리 저항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의 작업성을 워커빌러티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얘기 꺼낼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재료 분리라든지 블리딩이라든지 뭐 락포켓이라든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결국은 뭐 같은 재료 분리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6번 문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보수 보강 방법은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보수 방법은 뭐가 있고 보강 방법은 뭐가 있는지. 자, 보수 방법은 뭐가 있죠? 보강 방법은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에 보수 보강하면 보수는 어떤 거예요? 얘를 보면 얘는 기능을 어떻게 한다? 기능은 있으면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나 유지.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강은 뭐죠? 기능을 향상이에요. 향상. 얘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시기가 있고 뭐는 올라가고 뭐는 떨어진다. 우리의 성능은 올라가고 열화는 올라가고 내구성은 떨어진다. 열화, 내구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잠진가열 그래프, 잠복기, 진전기, 가속기, 열화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보수 시기는 언제예요? 기능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보수 시기예요. 기능이 있을 때 보수를 하는 거지 기능이 떨어지면 보수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강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6이요.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기능을 올린다면서요.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방적 유지보수. 이거 좀 땡긴다라는 얘기죠. 너무 늦게 하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인 유지보수 시기는 언제예요? 보수보강 시기는요. 얘가 보수 시기고요. 얘가 보강 시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보수 시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방적 유지보수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예, 이게 리액션이 없으면은 지금 주무시는 걸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수 방법은 뭐가 있죠? 표면 처리, 주의법, 충전법, 뭐 기타 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여기서는 뭐가 있나요? 액티브냐, 패시브냐에서 응력을 개선하느냐, 향상하느냐 하는 건데, 구체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요? 강판을 보강하거나, 예, 거기다 강판을 덧대는 거예요. 예, 또는요. 자, 여기 이제 균열이 이렇게 교각이 이렇게 났다고, 이게 이제 본서 같은 데 있잖아요. 균열이 이렇게 쫙 깨졌다, 이게 교각에. 그러면 여기다 강판을 양쪽에다 대고, 여기 바깥에서 텐던, 여기 이제 어떤 그 구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브라켓 같은 걸 달고 PS를 해서 이쪽에서 양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당겨가지고 오므리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을 쓰거나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강판이나 PS, 즉 강선으로 해서 외부 텐던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거 말고도 강판도 있지만 FRP 같은 걸로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줄줄줄줄. 탄소 섬유 시트도 있어요. 탄소 섬유 시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강 재료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걸 어디서 써야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환경에서 염화물의 어떤 노출이 심해요. 거기다 강판 쓰는 게 맞아요? 거기는 탄소 섬유 시트나 아니면은 좀 비싸게 FRP로 하는 게 낫겠네요. 맞나요? 근데 어떤 해양 환경에 이런 부분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부식성에 대한 물질의 노출도 없고요. 건조 상태이고 외기에 노출돼 있으면서 이 교각 상부 같은 거요. 이런 데는 강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강 재료도 보수 재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강 재료의 요구 조건이 있나요? 내부식성이 뛰어날 것.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수축 팽창을 하는데 이 수축 팽창률이 똑같아야 돼요. 신축률이 똑같아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수축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보강 재료를 딱 갖다 놨는데 얘가 수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거기서 균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신축률하고도 유사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쓸 때는 어떤 얘기를 해요? 보수 또는 보강 재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한다? 보강 재료 요구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 요구 조건을 모르면 잘못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사로 얘기하면 돌팔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잘못 처방을 하는 거예요. 더 악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의 의사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의사 아니에요. 그러면 토쟁이니까. 그러면은 시빌 엔지니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돌팔이라는 얘기죠. 보강 재료가 여기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혹독한 어떤 염해 물질, 염해 환경에 노출이 있는데 강판 쓰라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강 재료의 요구 조건이나 기준이에요. 아니면 요구 조건이나 그 재료에 대한 성능이에요. 요구 성능. 부식성에 대한 부분에서 내부식성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열 전도율이나 아니면 팽창률, 신축률이 유사해야 된다. 이런 거요? 맞나요? 그리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거동을 방해하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야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동을 방해하면은 거기서 유해영역이 생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수 방법의 보강 방법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 보수 재료나 보강 재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하는 건 맞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합성 평가 기준 같은 게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이제 이거 보강 재료를 쓰려고 하면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적합하다, 이런 재료가 적합하다고 하는 어떤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균열이 나서 보강 방법을 하라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현장의 책임자예요. 근데 업체에서 업자가 뭘 갖고 왔냐면 업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업체에서 뭘 갖고 왔냐면 어떤 이제 지명원을 가진 이제 그분께서 갖고 와서 이제 재료를 보여주는데 이 재료도 있고 저 재료도 있다고 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이분이 뭘 찍냐면 어떤 게 낫냐고 하면은 이걸 찍는데 보니까 제일 비싸요. 이게 낫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능력을 갖고 이 재료가 제일 우수하다, 제일 경제적이다, 그러면서 그 사용성은 좋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평가표 같은 게 있으면 좋은가요? 좋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한번 볼게요. 시공하시는 분이 내가 만약에 지하철 경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자 보수보강에 대한 경력은 그렇게 잘 몰라요. 균열이 막 심각하게 하자가 났어요. 전에는 하자가 안 났는데 요번에 많이 나가지고 보강을 해야 돼요. 이제 물론 이게 꼭 공용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공 중에 우리 이제 그 준공 단위 사업으로 이제 준공을 하다 보면 그 준공을 하다 보면 즉 뭐냐 예를 들어서 벽체를 끝내고 또 밭 그 위에 슬랩으로 덮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검사를 하잖아요. 안전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건진법에 따라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균열이 생겼다. 그럼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친다면은 어떤 보강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런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이런 내용만 나열하시면 분명히 점수가 58점 나와요. 55점에서 58점, 59점 사이는 실은 변별력도 없어요. 그분들이 주고 싶으면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달달 외운다. 기술사적인 면모는 없다예요. 거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가 필요해요. 이런 사유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일단 보강 방법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보강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보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보수 보강은 매번 나와요. 매번 나와요. 보수 보강은. 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자 장치 보겠습니다. 교자 장치는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124회에서는 면진 장치가 나왔어요. 124회에서는 면진 장치가 나왔고요. 7번에. 그 다음에 124회에서는 교자 장치의 손상 원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기존에 놨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비슷하게 내요. 맨 처음에 이 123회의 교자 장치의 손상 원인 내면 이분들이 1년 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124회 내신 분이 교자 장치? 나 면진 장치. 그 다음에 하면 뭐예요? 교자 장치의 손상? 나 교자 장치 그냥. 서술 영어로 교자 장치의 손상 원인과 대체? 그럼 나는 단답형으로 교자 장치.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낸다. 교자 장치가 3번 연장 나왔어요. 그러면 남은 부속 장치는 뭐예요? 신축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자 장치의 종류하면은 크게 2개로 구분이 돼요. 강제류하고요. 고무류하고. 이제 탄성 받침 같은 게 있고요. 고무류가 있어요. 이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자, 강제를 쓰는 게 낫는지 아니면 고무를 쓰는 게 낫는지 이런 걸 볼 때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교량의 상부 구조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즉 상부 구조가 곡선교인지 직선교인지, 상부 구조가 예를 들어서 상부 하중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무거우면 강제를 써야 되고요. 가벼우면 고무를 써도 돼요. 또 예를 들어서 교자 장치가 부식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교자 장치가 어디 있냐면 이 교량 구배를 보면은 이 단부에 있잖아요. 이 교대 부분에 교자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일로 기어 들어가면 누수가 생겨서 이게 이제 부식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이런 데서는 뭐예요? 강제보다는 고무가 나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교자 장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가장 기본은 교자 장치의 종류, 그 다음에 교자 장치의 형식 선정 시 고려사항,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게 어디에 적합한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종류하고 어떤 게 적합하느냐는 선정시 고려사항, 이게 2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주기능, 보조기능. 자, 기능은 뭐가 있나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한다. 또요. 변이를 흡수한다. 수직하고 수평.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 전달한다. 변이를 흡수한다. 그리고 뭐가 있죠? 지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면진 기능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교자 장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쓰시면 쓸 게 많아요. 교자 장치의 손상 얘기도 꺼낼 수 있지. 교자 장치의 종류 얘기도 꺼낼 수 있지. 교자 장치의 기능 얘기도 꺼낼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교자 장치의 손상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교자 장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능, 교자 장치의 종류, 선정식 고려사항,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자 장치 하면 제일 생각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교자 장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이것도 제가 매번 얘기했었는데요. 예.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예? 뭐요? 예? 아니 크게. 예. 프리세팅? 예, 그것도 중요해요. 프리세팅이라는 얘기를 하나 대제목으로 잡아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아요. 교자 장치의 변형 문제, 손상 문제야 프리세팅 써도 좋아요. 또요? 부발력 좋죠. 부발력.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자 장치가 여기 이제 교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교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교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교량 상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신축이음 장치가 이렇게 돼 있죠. 신축이음 장치가 뭐 핑거 타입이 돼 있다 뭐 신축이음 장치가 있고요. 교자 장치는 이제 솔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교자 장치가 이게 고무식인지 뭔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물이 기어 들어와서 일로 와서 일로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밑에 소울 플레이트 즉 강판을 부식을 시키고요. 교자 장치의 어떤 성능을 저하를 시켜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린 다음에 그 염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교자 장치에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물이 못 끼어 들어오게요. 이게 누수 방지 장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물로 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하고 집술에서 옆으로 빼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교자 장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교자 장치의 그 소울 플레이트나 여기 그 밑에 교자 장치에 물이 고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교자 장치에 있는데 약간의 구배 또는 물길이 그 구배가 돼 있어야 되나요? 안 돼 있어야 되나요? 그냥 평평해야 되나요? 채수가 되게? 아니면 약간 구배가 돼 있어야 되나요? 구배가 져 있어야죠, 원래는. 그냥 수평으로 해놓으면 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그 채수가 안 일어나게끔 제대로 그렇게 마감이 제대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만 노려보시면 제가 틀린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요. 이 교자 장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니 현장에 가보니까 채수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물을 잘 빠지게 구배를 제대로 줘야 된다. 아니면 물 자체를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부발력을 해야 된다. 부발력에 대한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실은 부발력에 대한 억제 대책은 단경간교 같은 경우는 단순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도 없어요. 그게 부발력이 생길 일이 있나요? 장대교나 연속교에서 부발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속교 같은 경우에는 삼경간 연속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힌지가 있고 롤러가 있으면 하중에 여기 타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럼 여기 부발력이 생기니까 여기는 부발력이 생길 일이 없어요. 이쪽이나 이쪽이 생기지. 그러면 연속교에서의 부발력 이렇게 가야지 그냥 부발력 하면 이것도 좀 뜬금없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가 핵심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자장치 기능, 교자장치 선정식 고려사항, 교자장치의 종류 및 특징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몇 점 줘요? 59점. 잘 외우셨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교자장치에서 어떤 문제를 발췌하고 거기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대안 제시를. 뭐 부식 문제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구배 얘기를 꺼내든지 수밀성 확보 방안의 얘기를 꺼내든지 어떤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자장치는 본 구조물보다 부속 구조물인데 성능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성능이 일반보다 떨어져요. 근데 이 교자장치를 계속 갈아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유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교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량이 이제 목표 성능에 얘가 수명이 30년이다, 50년이다라고 친다면 얘는 50년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갈아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자 장치의 어떤 내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딱 문제를 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 드시나요? 유지관리 이쪽에 자꾸 문제를 내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뭐 공사를 시공중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공용중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나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에는 공용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자 장치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 여기까지 했으니 시간이 좀 됐거든요. 예, 자,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5분 쉴까요? 예.